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기억하십니까? 배우 박시우 씨가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행을 고백하면서 형사와 두뇌 싸움을 하는 연쇄살인범으로 등장을 했었죠. 지금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이 범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수사망을 피해 숨어있는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는 공소시효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내가 살인범이라고 경찰서로 찾아와서 자수를 한 40대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 남성 2004년 3월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이 사건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11년째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발로 경찰 지구대에 찾아온 이 남성의 자백 말고는 이 남성이 정말 진범인지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성이 행여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꿔버리면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 남성은 사실상 경찰도 포기하고 있었던 11년 전의 범행을 고백하고 나선 걸까요? 그리고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남성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경찰도 타살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군지는 못 찾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여성의 상태를 보면 뭐 가슴이라든지 등 같은 데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가지고 살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체 상황을 보면 방언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얘기는 급습했다는 얘기죠. 급습해서 기습적으로 이제 살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고 결국은 그건 타살이라는 걸로 결론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살인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이 나름대로 수사는 했지만 그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거의 이제 미제 상태에 돌입했던 거죠. 예. 자, 현장에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인의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장기 미제로 남나 했는데 내가 여성을 죽였다. 갑자기 경찰서에 남성이 찾아왔어요. 네, 2015년 5월 10일 날 있었던 일인데 전주 서산지구대에서 이제 경찰관이 일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들어오더래요. 아니 남성이 제정신도 아니었어요. 소주 한 병 먹었다 그러는데 음주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경찰관님 그러면서 제가 사실 11년 전에 사람을 죽여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 해당 경찰관 25년 경찰 업무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멀쩡한 상태도 아니고 이제 술에 취해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그렇죠.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술에 취해서 얘기하는 어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경찰관도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 냄새도 많이 났고 사실은 신경적으로 반응도 많이 했고 또 죽였다고는 하지만 날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또 무슨 동인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한 건 맞다. 그리고 그 미제 사건은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말로만 자기가 범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증거가 아무것도 없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하면서 흉기를 꺼냈어요. 흉기. 내가 이 흉기로 살해했다. 그 현장에서 살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이 경찰관들 생각은 그 당시에는 이 술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 흉기를 챙겨가지고 확인을 해본 모양입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그 흉기는 그 범행 현장에서 최초 살인 사건에 썼던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흉기 역시 당시에 사용된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까? 자백만 유일한 범죄의 증거일 때는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공범자 자백이라든지 다른 뭐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거 모지하고 수사에 나서야 되겠죠? 이 정도 되면? 그러게요. 수사에 나서야 될 텐데 경찰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내용이 실제 그 사건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사항의 맥락과 부합하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지만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범인을 검거하게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만 알고 있는. 예. 네. 그래야지만 이 범인을 잡고 만약에 용의자가 나타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적인데 사실은 11년 전 기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리 끝에 대구경찰청에서는 법 최면, 그러니까 최면 수사를 하게 된 것이 된 거죠. 법최면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10년 전, 20년 전 것은 정상적으로 보통은 브로킹이 됩니다. 브로킹이란 뭐냐면은 그 기억 자체가 봉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봉인을 어떤 이유 때문에 봉인된 것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면을 건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여 갖고 그 봉인에 블로킹된 봉인을 풀어내는 작업.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최면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헷갈리실 것이 뭐냐면 그 레드선 같은 형태의 그거 전생을 뭐 찬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최면은 아니에요. 법 그건 최면 아니에요. 수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거는 수사를 위한 엄격하게 제한된 방식의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진적으로 과학적인 수사 방법인 거지 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프로파일러님이나 국과수에서 나와서 하는 거. 네, 1차는 아마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을 면담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질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용의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 조금 전에 배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봉인을 이제 뜯어내가지고 들어가 있던 기억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이게 이제 이 법체면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 현장에서 그 주변을 뭐 지나가던 사람의 인상착의라든지 순간적인 지나가는 차에 순간적으로 뭐 차종 뭐 심지어는 차 뒷번호 뭐 한 두 자리 정도 뭐 이런 거를 이제 유추해 가지고 법체면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네. 이 법체면이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이제 상황의 정황들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경찰들만 알고 있는 정황들을 여러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진실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기억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과 일치하는 걸로 드러났던 거죠. 하지만 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네. 뭐 왜 죽였는지도 말을 했나요? 예, 일단은 이 사람이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법체면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죽였으면 11년 전에 그 여성을 왜 죽였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바로 이제 범행 동기로 갔죠. 그러면 왜 죽였냐 그 여성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누군가 지인으로부터 아는 지인이 이 받을 돈이 700만 원인데 나한테 그걸 받아오라고 해서 그걸 받으러 갔다.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나하고 말다툼이 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살해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700만 원이라는 그 얘기는 이제 사채를 썼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피해 여성 측의 가족들은 사채를 쓸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사실 지인 측에서 맞다 그 당시에 사채를 썼다 내 동생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 굉장히 편겠죠. 자, 그러니까 40대 남성은 지인,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 대신해서 7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을 해서 살해했다는 것인데 유족들은 이 여성이 절대로 사채를 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40대 남성의 말대로 프로파일러님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혹시 감형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본인 주장은 돈을 받으러 갔다가 그 피해자가 감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하면은 계획적인 살인하고 우발적 살인은 형량 자체가 다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애초에 자기가 사실은 우발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참 미안하게 됐다 라면서 자수를 했어야지 맞는 건데 네. 그럼 그때까지 계속 도망다닌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40대 남성 내 돈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남의 지인의 돈을 받으러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지인 사채업자는 어떻게 연관이 된 거예요? 경찰이 당연히 이 40대 남성이 내가 돈을 대신 받아주려고 했다는 이 사채업자 지인에게
불러서 조사를 했죠. 네. 그런데 이 사채업자는 나는 이 40대 남성에게 그 여성에게 빌려준 돈 700만 원 있으니까 받아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 범행 동기 부분이 다시 또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40대 남성이 또 다른 범행이 연루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3년에도 어떤 돈을 빌려간 여성한테 25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여성이 좀 더 말미를 주세요 이러고 사정을 하니까는 여성을 폭행하고 네.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게 해가지고는 징역 10개월을 살았다는 사실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신체 포기각서라는 게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나를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의 불법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요해서 받은 일에도 연루가 된 적이 있었던 예, 거고요. 그러니까 폭행죄, 강요죄, 협박죄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 사람만 연루된 게 아니라 뭐 선배라든지 사채업자 여러 명이 이렇게 연루됐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례가 과거에 있었으면은 이 사건도 뭔가 그런 게 아닌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40대 남성 말대로라면 이미 사채업자와 징역을 살고 나와서 또 30대 여성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1년 만에 나타나서 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인 것은 본인이 자백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왜 자수했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그럽니다. 경찰 조사에서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꿈에 나오고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피해자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콩팥 기능까지 신장 기능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앞서 제가 최면 얘기를 한 부분에서 최면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면 감수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최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최면 감수성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최면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최면 감수성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그렇다고 이 사람 말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주장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일선에서 이제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살인 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제 우리가 검거를 하기 위해서 수사 활동을 하는데 한동안 잠적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수를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왜 그렇게 그 피해 댕기다가 갑자기 자수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꿈속에서 그 피해자로부터 속된 말로 쥐어 뜯겨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돌아가신 분이 예, 자신이 희생시킨 사람이 저녁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를 공격해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모든 거 다 자백했으니까 이제 좀 잠 좀 자게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어떻게 이제 범인의 고통이 피해자의 유족들의 고통을 뛰어넘겠습니다만 이 범인 역시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으면은 경찰에 오기 전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면서요? 예, 이 사람이 뭐 성직자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는데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그럼 받았으면은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정신과 의사나 성직자들은 왜 신고를 안 했지? 그렇게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의사, 변호사, 성직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근데 뭐 누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지만은 왜 신고하지 않았냐 그렇게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신고할 의무는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실제로 자신의 범행 자체를 털어놓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이 불편함만 호소했을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게 사실이라고 또 안 믿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이제 자수를 한 게 뭐 반성의 의미였다기보다는 본인의 고통, 짐을 덜기 위해서 자수를 한 거네요. 만약에 하나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돌아가신 분 때문에 했다면 적어도 뭐 그 사람의 묘소를 찾아가서 어떤 그런 기록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자기 말을 믿어주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자기 편하자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비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그동안 11년간 어떻게 지냈는지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반성을 했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여성을 살해한 뒤에 도주를 했고요. 그때부터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 같은 그 증거는 이미 불태워 버렸고요. 서울, 천안, 뭐 대전,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을 했는데요. 네. 가족과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사실상 왕래를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이제
그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게 여성을 살해한 뒤로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우연이라도 경찰의 조사를 받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흔한 교통딱지 자. 한번 떼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반성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경찰서에 가는 게 무서웠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갖고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이 경우처럼 매우 특이하지만은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 성격상 매우 조심스러운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이라기보다는 반성도 했을 수 있겠고요. 근데 네. 그 부분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증거는 자백밖에 없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늦었지만 죄값을 치러야겠죠. 변호사님, 재판부 어떤 결론 내렸습니까? 12년형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요. 2004년이 범행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2015년에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4년 더 지나야지 공소시효거든요. 그러니까 네. 15년이었어요. 2004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9년이 공소시효 만료인데 안 지났으니까는 당연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가지고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배심원 7명 모두가 유죄 판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양형 기준에 비추어서 10년에서 15년형 의견을 다수가 냈는데 네. 이제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12년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고 12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를 검찰이 했잖아요. 네,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제 항소심이 열렸는데 판결문에서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고 유가족이 10년도 넘게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리고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1심에서 이미 또 국민참여재판으로 사실 여러 중의를 모아가지고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대다수 배심원들의 중지를 모은 이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심대로 12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5년을 구형하면서 11년 만에 자수를 했지만 사건을 은폐한 것도 본인이라면서 그 11년 동안 유족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고통 속에 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건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봤고요.